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팩트체크 드라마 녹두꽃 동학군은 우금치에서 왜 패했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미스터 션샤인의 뒤를 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는 녹두꽃 근대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죠. 사실 근대시대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별로 이 구간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썩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많이 또 기피하는 구간인데, 또 어쨌든 간에 뭐 이제 픽션이 많이 섞여 있다거나 하지만, 미스터 션샤인도 그렇고, 녹두꽃도 그렇고, 요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스터 션샤인 나왔을 때는 원체 픽션적인 요소가 많아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엔 녹두꽃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좀 이제 팩트체크를 하고 넘어갈까 해요. 사실 이 드라마 녹두꽃이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서 시청률도 꽤 높았는데, 갈수록 점점 시청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마 모르긴 해도 이유가 그것 때문일 거예요. 녹두꽃이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유명한 이야기니까. 나중에 동학농민군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냐. 우금치 패전으로 와야 되고 지도부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체포돼서 사형에 처해지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드 엔딩이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우금치 전투와 관련해가지고 좀 더 이제 집중 조명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때는 1894년 12월 5일이었습니다. 우금치 전투가 일어난 날짜가 이날인데, 참고로 이게 양력으로 제가 계산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양력 12월 5일 날이었는데, 이날 벌어진 우금치 전투는 다들 아시다시피 동학군의 참패로 끝난 전투였죠. 당시 제2차 동학농군은 앉으면 죽산이요, 서면 백산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규모가 정말 성대했습니다. 그래서 호활 10만이라고 일컬어지는 동학군이었지만, 사실 이거는 좀 과장된 소문이었고, 실제 제2차 동학군은 약 한 2만 명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남적군 10,000명, 북적군 10,000명, 한 요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됐다라는 설도 있긴 있는데, 당시 동학군은 공주 부근에서 일어난 관군과의 국지전에서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 시기상 초겨울이기 때문에 군사 작전에 여러모로 곤란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탈하는 병력들도 꽤 제법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지도부가 상당히 좀 이제 조급해했다라고 그래요. 뭔가 좀 여기서 화끈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이 기세가 유지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좀 무리하게 공주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금치 고개를 돌파하려고 벌였던 전투가 바로 우금치 전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 동학군은 여전히 구식 조총을 주무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동학군이 어느 정도로 조총으로 무장을 했냐에 따라서는, 이건 뭐 기록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좀 평가하는 게 다르긴 한데,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 50% 비율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동학농민군이 주로 일어났던 전라도 지역 자체가 최대의 곡창지대였고, 그런 만큼 좀 이제 돈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조총 생산량도 상당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주 무기가 조총이라고는 하지만 많이 잡아봐야 한 50% 정도고, 나머지 50%는 뭐냐면은 그냥 재래식 무기들이죠, 다. 주로 이제 근력 무기들, 뭐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방패라든지 활이라든지 이런 거 들고 나오면 다행이었고, 뭐 심지어 죽창이나 농기구로 무장한 병력도 있긴 있었을 거예요. 물론 동학군이 관군으로부터 근대식 소총이나 대포로 노획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수가 굉장히 적었고, 또 운영 방법도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동학군은 구식 조총을 중심으로 한 사격 전술, 여기서 말하는 사격 전술은 일종의 라인 배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이제 18세기 서양에서 했던 그런 완벽한 라인은 아니었겠지만, 조선에서 사용했던 전형적인 오이진법청도 보통 한 3열에서 5열 정도 수준의 그런 라인을 구축해가지고 쏘는 방법, 일종의 밀집 대응이죠.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어쨌든 관군보다는 숫자가 많으니까 인적 우세를 더한 백병전이 아마 주요 전술로 구사가 되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 공주 방면을 수비하던 관군은 순무영과 경리청 병력 3,500명이었는데, 실제 우금치 방면에 투입된 관군은 우선봉장 이두왕과 좌선봉장 이규태가 지휘하는 2개 대대 약 1,500명 정도였던 걸로 보고 있어요.
관군은 여기에 일본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교도중대 350명을 증파했고 이들은 일본군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관군 중에선 가장 정예로 알려졌던 게 바로 이 교도중대였어요. 그리고 우금치 전투에 투입된 일본군은 일본 육군 후비 보병중대 약 한 200명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병력수의 비율을 놓고 보면은 조선 관군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게 여기에 파견됐던 일본군이 무슨 뭐 정예 그런 병력이라든지 특수부대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후비 보병이에요. 즉 후비 보병이 무슨 뜻이냐면은 정규군이 아니라 재소집된 예비역 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기간이 사실은 청일전쟁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을 치를 목적으로 상당히 이제 병력을 많이 집결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소집된 예비역 부대도 존재를 했었죠. 그게 이제 후비 보병 부대였어요. 이 시기 관군의 경우 주무기로 영국제 스나이더 소총을 사용했고요. 일본은 최신식 모젤 소총도 장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관군은 대량 살상 병기로 독일제 쿠르프포와 게틀린 기관총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본군의 경우 아무래도 후비 보병이었기 때문에 무장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국제 스나이더 소총을 무장을 하고 있었고 또 여기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라타 소총 등이 주 무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일본은 아직 청일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후비 보병들 같은 경우는 예비부대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일본의 후비 보병부대는 중화기를 보유하지 못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반적인 통념상 우금치 전투는 일본군이 최신식 무기를 이용해서 동학군을 쓸어버린 전투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이와 많이 달랐다는 거죠. 즉 구도가 일본군 대 동학군의 그런 구도가 아니라 관군 대 동학군의 구도였다고 보는 게 좀 정확해요. 우금치에 투입된 병력의 비율을 보더라도 관군이 일본군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았고 화력도 관군이 더 우세했어요. 즉 전투에서 주력은 관군이 담당했으며 다만 지휘권은 일본군이 상당 부분 행사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재밌게도 이때 참전한 관군 지휘관 이규태, 그는 훗날 항일 의병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참전했던 이도항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친일파로 전락을 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은 수적으로 우세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은 이 수적 우세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정말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에 반해 관일 합동군은 거의 경미한 피해만 입고서 끝났는데 이처럼 압도적인 승부가 일어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양측의 화력에서 큰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우금치 전투의 승패를 가른 것은 바로 관군이 보유한 게틀린 기관총이었어요. 조선이 게틀린 기관총을 처음 접한 것은 조일수호 조교, 우리가 일명 강화도 조약으로 알려진 바로 그 조약이죠.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1876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조선과 수교를 맺은 일본은 선물로 게틀린 기관총 한 정을 증정을 하게 돼요. 이 게틀린 기관총을 바꾸서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회선포라고 불렀습니다. 신원의 말에 따르면은 이런 이제 설명을 해요. 회선포는 총신 여러 개를 묶어서 수레위에 싣고 뒤에서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면 연사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화약을 장전하는 통이 나오는 그런 기계다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이 이제 승정원 일기에도 나와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당시 조선군은 게틀린 기관총을 대포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회선포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총이라고 부르진 않고 분명히 총 여러 개를 갖다 합쳐놓은 건데 희한하게도 이걸 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즉 기관총을 대보병 방어화기로 인식했다기보다는 야포와 같은 그런 대포로 분류했다는 것이 재밌는 점이죠. 근데 이게 조선이 좀 특이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시기에 조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식의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기관총을 대보병용 그런 방어화기로 인식했다기보다는 포병용 무기로 인식을 많이 했고 이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 국가들은 기관총을 마치 대포처럼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처음 게틀린 기관총을 접한 조선은 그 뒤로도 꾸준히 게틀린 기관총을 입수하는 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조선 조정이 열을 올려서 입수한 게틀린 기관총은 우금치 전투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금치의 좁은 고갯길을 선점한 관일 합동군, 근대식 소총을 이용해서 먼 거리에서부터 동학군을 저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관일 합동군이 사용했던 영국제 스나이더 소총은 거의 1.8km 사정거리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뭐 1.8km면 잘 보이진 않겠죠. 근데 적어도 1km 거리 내에서부터 계속 쏴가지고 잡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에 비해서 동학군이 가지고 있었던 조총은 유효 살상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100m 이내로 들어와야지 제대로 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잖아요. 그나마도 정확도가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산계에서 쓰는 무기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운영하는 화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동학군이 조총을 이용해서 대항을 했지만 사거리도 차이가 많이 났고 연사속도도 차이가 많이 났고 무엇보다도 조총은 엎드려 쏴 자세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물론 쏠려면 쏠 수가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장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장전하려면 어쨌든 몸을 일으켜야 되는 거고, 그에 비해서 관일 합동군이 사용했던 근대식 소총들은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조준 사격이 가능한 데다가 연사 속도도 더 빠르고 엎드려 쏴 자세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금치 전투에서 사격전에서 동학군은 극도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동학군은 속공으로 우금치 고개를 돌파하려고 했고, 관군은 접근해오는 동학군을 향해 독일제 쿠르프포와 게틀링 기관총을 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게틀링 기관총이 굉장한 맹위를 떨치게 되는데, 한 가지 좀 이제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그때 당시 기록에서 정확하게 게틀링 기관총이 몇 정이 쓰였고 얼만큼 위력을 발휘했냐라는 기록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추정일 수밖에 없는 건데, 왜냐면 일단 좀 문제가 되는 게, 당시 조선군은 게틀링 기관총을 회선포로 분류했잖아요. 그래서 우금치 전투에서 포로 사용했던 기록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포가 쿠르프포로 말하는 건지 회선포로 말하는 건지 둘 다를 말하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구분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정황상 아마도 이거는 게틀링 기관총이 좀 더 위력을 발휘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단 두 가지를 다 썼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그 두 가지를 다 보유하고 있었고 어느 한 가지만 가져가는 것도 좀 이상한 행동이기 때문에 둘 다 가져가서 배치를 했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 대포는 연사속도가 지금 포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짧은 시간 안에 대량 살상을 하는 데는 아주 특화됐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당시 대포가 상당히 위력이 올라간 건 맞아요. 그래서 좁은 길목에 설치를 해놓고서 밀집된 병력을 대량 살상시킨 데는 뭐가 좀 더 효과적이냐면은 바로 게틀링 기관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동학군은 여러 부대로 나눠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가는 재파식 공격을 퍼부었고, 그러나 동학군의 인적 우세는 고지전이라는 지형적인 불리함, 그리고 대량 살상 병기인 게틀링 기관총에 의해서 완벽히 차단되고 말았어요. 결국 동학군은 관군에게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한 채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와해당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우금치 패전은 동학군의 작전 실수와 관군과의 화력의 차이, 그리고 지형의 불리함 등으로 인해 동학군의 참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제 시대는 변하고 있었고 더 이상 구식 병기로 무장한 군대가 수적 우세와 정신 무장만을 이용해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한 근대식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입증된 전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금치 전투는 전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전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 전쟁 사상 게틀링 기관총이 처음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줬던 그 최초의 전투가 우금치 전투였다는 점이에요. 이날의 전투가 끝난 후에 관군 지휘관 중 한 명이었던 이규태는 우금치 고개를 시산혈해라고 묘사를 합니다. 즉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피가 바다처럼 흘렀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우금치 고개는 수많은 녹두꽃들이 떨어지는 무덤이었고, 파랑새 노래는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장엄한 장송곡이었던 것이죠.